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즉 미중은 싸움을 할 체력 자체도 안 된다. 두 번째, 중국은 버티긴 할 텐데 이거는 계속 조금씩 손해보고 손실보고 피해를 보고 피를 흘리면서 맞이하는 체급이 안 맞는 전쟁에 중국이 돌입한 거다. 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최대 712%의 보조금을 받더라. 그러면 100원짜리가 812원이 되겠죠. 일단 약간 징벌적 개념으로 6.5%를 더 보탰어요. 표면적으로는 휴전 분위기로 가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조선산업, 항공산업,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했죠. 핵심은 뭐냐면 90일 정도 유예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데 이 20%, 24% 관세를 매기는 거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편 관세로 매겨져 있는 10%라는 이 관세는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역확장법에 의해서 232조로 예를 들면 상품별로 관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145%까지 육박할 것이다라고 했던 관세는 그거는 행정명령 자체를 철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가중평균화된 무역 관세율이 사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사실 2% 언더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까지 19.8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호관세, 보편관세 10%가 들어간 상태로 앞으로 90일 동안 유지, 그리고 추가적인 24%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놨고,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은 뭐냐면 관세율을 앞으로 90일 지나서 50%대로 올릴 것이냐 아니냐는 90일 동안에 또 다른 협정에 의해서 혹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협의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얼마나 미국산 상품 많이 사줄 거냐, 그 약속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10% 관세.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웨이티드 된 레버리지, 그러니까 가중평균화된 관세가 오히려 2%인가 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도 이제 보편관세 10% 매긴 거에 대응한 10%는 매겨놓고 24% 매길 건데 이걸 90일 동안 유예한다. 중국 역시도 협의의 과정을 거치겠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협의일 뿐이지 이게 최종 확정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관세율은 처음에 세게 서로 때려놓고 사실은 협의를 가져서 충분히 낮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서서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뒤에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표가 상당히 지금 좀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미국 입장에서 사실 중국 대상으로 보면은 거의 연간으로 보면은 한 많을 때는 5천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이게 좀 줄어들 때는 한 3천억에서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사이에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죠. 수출은 원만하게 플랫한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수출은 계속 꾸준한 추세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월간 금액으로 봤을 때 100억 달러 정도 내외의 수준만 계속 유지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늘었다, 낮았다. 월간으로 봤을 때요. 근데 수입은 보시면은 완만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막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물건, 그러니까 미국이 잘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에서 만드는 전투기 아니면은 군사,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항공, 이제 에어로 이런 쪽 부품과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은 보잉에서 이제 747 여객기 같은 것들을 이제 완성품으로 잘 만들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은 가격이 비싸지만 기술력 자체나 제품의 품질은 사실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생필품이나 1차 가공품, 화학 제품, 그다음에 철강, 그리고 비금속류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 제품의 가성비가 너무 싸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의 특성은 질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쓰는 그 슬리퍼라든지 주방용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무장갑 이런 거 사실 질적 가치가 굉장히 다르고 어떤 거는 더 탱탱하고 덜 탱탱하고 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럼 결국 싸냐 안 싸냐의 문제인데 중국의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미국 내에서 유행하는 게 비디오 콘솔 게임기 되게 유행하거든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콘솔 기기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바일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추억의 어떤 콘솔 기기를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패턴들이 일어나는데 저가형 콘솔 게임 기기라든지 아니면 저가형 컴퓨터, 저가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자신들의 돈 가지고 중국 키우기만 해줬다라는 입장이 강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입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옥죄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현실상 2000년 초반 때부터 보시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사주는 걸 누가 했나요? 미국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부자가 국채로 결국에는 달러로 이제 해외에 돈을 이제 결국에는 국채와 달러를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가계에 풍부하게 이어지니까 가계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가계는 게을러지는 거죠. 가계는 뭐죠?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은 게을러져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사실 우리가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20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성장을 하는 것보다 주가의 상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니까 캐피탈 게인. 노동소득은 일단은 인당, 시간당 임금은 높게 최대한 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의 소득을 정부에서 사회 이전 소득으로 받고 그 나머지를 또 캐피탈 게인, 임대료, 렌트,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차익,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연금자들 같은 경우 뮤추얼 펀드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걸 가지고 쓰다 보니 당연히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다 흘러나가는 거죠. 중국 수입으로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는 이제는 좀 힘들죠. 서로 간의 관계는 이미 이제 깨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계속 세게 부과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사실 이런 정책이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관세 협정을 하겠다고 했고 90일 여지 남겼잖아요. 만약에 1기 때 마지막 무역 협상이 2천억 달러 내외의 농산물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중국이 미국산을 수입해준다 약속하면서 협정에 돌입했어요. 그러면 2기 때잖아요. 2기 때는 미란 보고서에도 그랬고 대선 캠페인과 1기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을 떠난 동안 중국의 횡포는 더해졌고 중국의 횡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중국이 중국산이지만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인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갉아먹는 그러한 규모와 행태는 더 커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뭐냐면 제가 이제 요 행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최소 무역협정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상품을 최소한 3천억 달러 이상 물가 상승이나 이런 그동안의 수입이 늘어난 규모를 보면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준다는 것을 매년간입니다. 연간으로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주는 걸 약속을 할 때 이 협정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언제든지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중국에 대한 센티먼트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또다시 시장 자체가 패닉으로는 안 갈 겁니다. 하단은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특히 반도체 쪽도 많이 해소가 됐고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무차별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미국 시장을 또 공격적으로 너무 따라가는 것은 좀 약간 리스키하다. 언제든지 미중 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이거 싸우는 이 게임은 아쉬울 거 없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는 주가를 보고 시장에서 주가를 보고 경제를 판단하면요. 주가 빠지면 경기 침체 오는 것 같고 주가 오르면 경기가 호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오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매 판매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패턴으로 봐도 증가율 자체가 약간 슬로우 다운 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매 판매, 수요 쪽.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냐. 가계의 돈은 아직도 25조 달러 이상의 소득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목 GDP 거의 뭐 30조 달러, 그러니까 29조에서 30조 달러 하는 그런 국가가 25조 달러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소득 기반이 약화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한 양상,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소비, 미래의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생각했을 때 돈을 아껴두려는 것, 움츠려드는 것, 이런 것들이 소비를 갖다가 제약하는 요소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간다라는 외사들, 피델리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지표를 잣대로 해서 트럼프 시기에는 침체가 온다 그러면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그 전 세계에 위험 주식은 다 파셔야 돼요. 그 코인도 사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인위적인 침체, 특히 1분기에 미국의 GDP가 전기비 연율 마이너스가 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수입이 40%가 늘었습니다. 즉 사재기 수입만 있었지 내수를 충분히 사진 않았어요. 내수 서비스 소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축돼서 돈을 아끼면서 미래 물가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위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질 물건들만 사놓고 비싼 미국 내수의 서비스, 메디케어, 교육,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은 소비를 안 한 거예요.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주춤했지만 반대로 보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제조업 생산은 지금 터닝을 하는 포인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그동안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소비가 좋았던 동안 제조업은 계속 사이클상 ISM 지수로 계속 안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돌아설 여지가 생겼어요. 왜 그러면은 제조업은 지금 왜 돌아설 것 같으냐. 이 도표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거의 지금 페드가 금리를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리다 멈춘 상태이고, 이제 파월은 트럼프에 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은 1분기에도 좀 전기비로 보면 줄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대가 나왔어요. 근데 금융 쪽에서의 돈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단기자금 시장의 대표인 MMF 시장은 지금 7조 달러를 육박을 해요. 이 7조 달러가 얼마만큼의 금액이냐면 만약에 GDP로만 계산하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20% 이상의 돈, 명목 GDP 20% 이상의 돈이 금융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연준도 양적 완화 규모를 6조 달러로 낮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6조 달러를 낮춘다고 전제하더라도 사실 이 단기 자금에 있는 시장의 돈이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까지 풀었다가 이제 걷어들이면서 6조 달러로 맞추는 건데 그 금액보다 지금 많은 규모를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춰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면 지금 아쉬울 거 없는 싸움이냐. 소비는 조금 위축시키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 해야. 하지만 제조업 생산 서서히 살아날 상황이에요. 근데 금융시장에 돈은 많아요. 자, 뭐냐면 여기서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은행에 대해서 타이트닝해지는 정책들. 예를 들면 이게 빨간색이 밑으로 가게 되면 역축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밑으로 가면 타이트하게 이때 보세요. 우리 2020, 21 그때 유동성 막 버블이 막 있고 코로나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타이트닝을 누가 시켰느냐. 결국에 정부와 연준이 정책상 대출을 규제하거나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전략들의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이미 작년도에 그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24년도 연말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돈 풀기, 대출을 충분히 하여라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비자들 개인의 입장에서만은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돈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투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돈이 풀리면서 정부가 돈만 풀려서는 안 돼요.
정부가 세액 감면, 규제 철폐, 인센티브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금의 감면과 대출이 풀리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서 세액 공제를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2%, 3% 정도만 세액 감면을 해주면 예전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투자했을 때 마진이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2, 3%만 감면되는 만큼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4, 5% 이상이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세액 감면 때문에도 높아지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박리담에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 마진이 높아지는데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어쨌든 마진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게 기업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소비가 지금 잠깐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는데 근데 누가 투자를 해? 아,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그건 3개월, 6개월의 시각이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사이클상 앞으로 2년, 3년 동안 결국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오면서 망할 것이냐 아니냐를 본다면 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취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면 당연히 앞서서 보신 표와 같이 제조업 생산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는 지금 크로스 X, 소매 판매가 크로스 X가 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이제 하나로 요약해 놓은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미국의 선행지수는 심리적인 지표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가 지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파란색 선을 보면 선행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어요.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ISM,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 다 떨어져요. 그런데 제조업 생산, 실제 생산된 금액, 실제 제조업 판매된 금액들, 이런 실제 건설 투자, 착공 건수나 건설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계산된 동행지수 회색, 그 다음에 옅은 이제 파란색 선의 그 후행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펀더멘탈의 이상 징후는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현재 선행지수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충분히 강약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위축을 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자신이 관세로서 뭔가를 하려는 것들을 중국한테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보다 지금 싸우기에 충분히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고 앞으로 돈을 그만큼 지준율 인하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되는 금리 낮춰주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재대출 금리 낮춰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육성화 대책에 대한 자금 융자금을 또 늘려주고 있고 뭐 각종 분야를 다 하거든요. 작년도에 이은 시리즈물 유동성 공급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관세 전쟁에서 그래도 내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덜 맞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심리는 위축되나 사실상 트럼프가 현재의 펀더멘탈 제조업 경기 살아나는 것,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 미국은 오히려 지금 싸운다는 표현도 그렇죠. 미중이 대립하는 어떻게 보면 싸움의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울 거 없는 게임인데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이번에 무역협정의 여지를 중국하고 남겨놨기 때문에 제네바의 협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꼬리 내린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아쉬울 게 없는데 잠시 어쨌든 중국이 사준다는 약속을 3천억 달러 이상 할 것을 전제로 협정의 여지를 열어둔 것 뿐이지 미국이 뭔가 힘들어질 것 같은 꼬리를 내려서 중국 입장에 맞춰서 좀 뭔가 협정을 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미국은 그 한마디로 이번에 협정이 사실상 중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걸 보고 다시 관세율을 재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한 가지 픽스된 거는 영국 쪽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특히 의약품, 그다음에 자동차 개방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미국산 자동차 개방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개방을 해주고, 또 특히나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 충분한 지출을 할 것을 미국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세에 충분히 조정이 됐고, 그래서 반도체나 아마 장비나 소재 쪽은 일본의 관세율이 상당히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협상에 본격적인 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어떤 다른 타국들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세율을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거론되는 이제 이 미중 싸움이 끝났고, 그 다음에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그거는 과장된 표현이다.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고, 다만 나머지 국가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도 역시 지금 시기가 좀 늦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협상에 그 문구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중국 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급할 게 없다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미국산 수출 규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차단 수수로 간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차단 수수는 저 혼자만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항상 얘기를 해요. 수정주의 국가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 리스트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안보적으로도 미국은 지금 중동은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종주국을 대리인으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먹을 거는 결국엔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 쪽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셰일오일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오잖아요.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어요. AI 패권을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TSMC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필요한 거고 일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AI와 관련된 국가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자신의 국가의 블록에 철저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유리하게 편입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을 차단하려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이렇게 남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싶은 게 미국의 목적이고, 여기에서의 평화는 전 세계 평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평화적인 무드를 깨고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핵무기와 관련된 그런 일본 무인 영토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사 행동을 하면서 위력감을 과시하면서 대놓고 과시를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발발에 대해서 특히 대만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1등 패권에 대한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사실은 안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안보적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경제적 행태들이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국에 제조업을 망가뜨리면서 중국 중심으로 제조업이 편향됨으로써 미국인들의 부와 일자리가 뺏기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 안보를 깨트리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종합해보면 중국을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140으로 했다가 80% 낮출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25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우리 협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협정 안 지켜지면요, 어쨌든 그게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입 관세가 매겨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100에 가까운 관세로 매겨진다는 건 수입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산 배터리 제품이 지금 미국에 수입될 때 그 수입 관세율이 이미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차단해 나가고, 중국의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그렇게라도 자신들이 뺏긴 만큼 그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 미국도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이 가랑비에 옷 젖듯 말라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단기적 지표는 좋아졌다가 나빠져, 좋아졌다 나빠져, 주가도 너무 빠지면 올랐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성장 모형을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채권을 찍어서 이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와 채권을 팔지 않고 노동력을 팔아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국가는
이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채권을 팔아서 충분히 채권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결국에는 기축통화이거나 준기축통화 국가들의 채권이 되겠죠. 근데 준기축통화권 국가들 리스트에서 보시면 영국이 준기축통화 국가이지만 영국의 채권이 사실상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유럽 채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채권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팔 수 있고 또 반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채권은 미국채밖에 없는 상태가 독과점인,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채권을 팔 수 있는 국가들은 통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항상 절상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그러니까 공정한 가치 수준보다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금융적인 부를 쌓기 때문에 돈이 채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모형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강화되면서 성장하는 모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리와 인플레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미국 얘기인 거죠. 근데 반대로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인력을 팔아서, 즉 채권을 팔아서 상대 국가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국가는 인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 입을 거둬들이기보단 세출을 잘해야 된다. 즉 여기는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인력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패턴이 중국식 성장 모형인데 고령화가 되고 인당 부가가치가 서서히 계속 떨어지잖아요. 특히 중국의 경쟁력은 뭐죠? 가성비잖아요. 항상 싸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에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전기차 BYD 상품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성비인 거예요. 비슷한 모형의 자동차를 본따 가지고 렉서스, 어디선가 본 듯한 벤츠 모형, 어디선가 본 듯한 지프 모형을 그대로 본따는데 가격은 1,000만 원, 1,500만 원 싸요. 근데 내부는 가죽을 그리고 옵션을 와 할 정도로 감탄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지금 중국산 자동차의 가성비 경쟁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가성비 인력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디플레이션을 항상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성장할 때는 인플레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미국처럼 돈이 들어오고 채권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러한 모형에서는 중국 성장 모형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야지 인플레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금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전체 인구도 피크를 찍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성장 모형에서는 결국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인력이 피크를 찍으면요. 당연히 인플레도 피크를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되냐.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국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유동성이라도 풀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원천이 있죠. 외부에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돈을 풀거나. 근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중국은요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모험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돈 풀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 수출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미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 중국은 차단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안 사요. 그러면 외부의 수출의 경로는 지금 유럽밖에, 큰 시장은 유럽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마저도 유럽이 결국에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반덤핑 수출 문제로 인해서 불공정 교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한 상태예요. 중국산 배터리 안 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경로는 지금 아시아권하고 신흥국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니까 제가 앞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니까 돈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안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인구는 성장의 피크를 찍었고 돈은 계속 푸는데 이 돈이 안 도니까 계속 0.4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디스인플레가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 성장을 통해서 인플레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던 6% 7%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완만하게 성장이 약화되는, 그래서 4%가 당장에 갑자기 3% 중반대, 3% 초반대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근데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지금 중국의 형태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직업 선택할 때 우리가 직업 잘 선택해가지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 어떻게 되냐? 좋아하는 거지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잘하는 게 뭐죠? 인력 수출인데 안 하겠대요. 좋아하는 내수 성장 모형으로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겠대요. 좋아하는 거 하겠대요. 우기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가 총 145%, 그걸 맞받아치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관세가 125%거든요. 그런데 보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말고 중국에게 펜타닐 문제를 삼아서 20%를 부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한 부분에 중국이 맞받아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30%를 남기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보편 관세 10%만 남기고 상호 간에 115%를 유예한 거죠. 서로 90일간. 그런데 그 자세히 보시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상호 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한 것만 원상으로 잠시 90일간 휴전을 하자라고 한 거지, 기존의 관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휴전을 하는 것도 약간 이제 완화를 하는 거는 분명하죠. 더 이상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미중 서로에게도 유리하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포션이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GDP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소비를 또 45%를 하는 나라란 말이죠. 200개 나라 중에 이 두 나라가. 이게 계속 싸우면은 국제 경제에도 영향이 가니까.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고지고대로 중국한테 보고하려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네. 중국도 그렇게 맞받아치는 이유가 저거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게 지난번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다른 부분을 두고는 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상계 관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네. 상계 관세라는 거는 상계한다라는 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관세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해서 상쇄시키는 관세라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의 일부 제품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왔다. 네. 그러면 여기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원가가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한 것보다 싸게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 상무부에게 중국 쟤네는 이상하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 오는데 좀 조사를 해달라. 이래서 미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최대 712%의 보조금을 받더라. 그러면 이 상계관세는 뭐냐 하면 이 물건이 100원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712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서 7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상계관세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812원이 되겠죠. 일단 712%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다가 약간 징벌적 개념으로 6.5%를 더 보탰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7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예비조사 기관이다. 그러니까 예비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중국산 흑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흑연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 부분은 약간
유예를 시켜놓고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게 있어요. 이 PO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냐 하면은 금속을 대체한 고정밀 플라스틱이에요. 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팔거나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는 100원에 파는데 우리 동네 와서는 60원에 판다. 그러면 이건 덤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반덤핑 관세라고 해요. 원래 100원인데 니네가 60원에 팔았으니까 40원을 내가 관세로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휴전 분위기로 가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다른 부분을 둘러싸고 굉장히 심한 진검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찐 관세 전쟁은 네. 지금 시작인가요? 이게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하는 데서도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특별히 몇 개 분야는 우리가 미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화웨이 AI 칩을 쓰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다라는데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5월에 바이든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략 산업에 관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관련, 이 뭐 흑연도 다 그런 거야 관련이 되는 거지만 바이오 산업, 의학 산업 이런 것들을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 플러스 트럼프식 관세주의를 했는데 그거는 잠시 유예돼 있는 상태고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강경한 형태로 특정 분야의 산업군 또 부품 제품에서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절대로 미국이나 중국 혹은 양쪽이 물러나거나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맛보기 끝나고 더 강하게 지금 서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 요거를 두고도 이제 이것도 협상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못 물러나겠다라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은 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화웨이 반도체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 정부가 만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화웨이라는 기업은 미국은 국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겉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돼 있지만 상장도 하지 않았고 보통 민간 기업은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도 하지 않았고 이 이사회 의장도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뭐 공안 출신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구정됐. 그리고 연구원의 거의 절반이 인민해방군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0년 11년부터 미 의회에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화웨이가 만드는 이 소위 어센드 칩이라는 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게 아닌데 그거를 중국 거를 사서 쓰면 그러면 결국은 미국 기술을 훔쳐다 쓴 거나 뭐 마찬가지다. 화웨이 제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화웨이 AI 칩을 가지고 뭔가 AI 센터도 만들고 막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 이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중간에서 눈치 보는 많은 그 기업들을 유치를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마땅하게 자국의 기술을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대만처럼 완벽하게 최종재를 AI 하이엔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그 미국의 거대 기업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말레이시아에 R&D 센터를 두고 기술 연구소를 두고 이런 게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는 자기네들을 약간의 반도체의 뭐 제3의 축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볼 때 화웨이 거를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하면 중국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전혀 안 나왔지만 말레이시아가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안 한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중국 거를 그냥 못 쓰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일부 중국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고사양의 그거는 아니지만 뭐 설계 이런 거는 미국들이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공급해서 중국 거 안 써도 일부 미국 거를 가지고 가면 너희들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술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래서 중국의 기술적 굴기와 침투를 막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정말 그렇게 압박을 했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전후 정황을 볼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숨죽이고 있던 가운데 최근 12일 앞으로 90일간 상호 관세 즉 세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서 유럽,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이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90일 상호 관세 유예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트럼프가 그렸던 그림대로 전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인 거죠. 원래 그림대로였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보편 관세라고 하는 그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를 똑같이 부과하는 거 이게 있고 이거는 뭐 무조건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4월 2일 날 이렇게 판을 들어가지고선 막 트럼프가 기자회견하고 했던 그 관세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26%를 매겼던가요? 그런 관세 나라마다 다른 그거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관세는 이제 상품별 관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미국의 총 2024년 같으면 총 수입액이 4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그것의 10%를 세금을 부과를 하면 4천억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 4천억 달러를 갖고 뭔가를 쓰려고 한 겁니다.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것이 생기면 미국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의 무역 장벽들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일수록 상호관세를 높이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미국 상품 들어가는데 장벽을 많이 쳐놨지. 그러면 너 이거 낮춰. 이거 낮추면 상호관세도 낮춰줄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별 관세는 뭐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로서 돈을 벌어서 미국 국민들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도 살리고. 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뭔가 이제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효과를 기대한 거죠. 기대했는데 아주 그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전혀 뜻밖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 미국 금융시장들이 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한 거예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국채 가격이 추락한다는 건 국채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또 새로 발행해서 그걸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건데 그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날을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는데 4월 2일. 그날 이전에 그 무렵에 미국 10년물 국채의 그 금리가 4%, 3.9%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4.5%, 4.6%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면 미국이 올해에 10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채. 미국이 연방정부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채를 확 줄이게 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갚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발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0조 달러를 올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그게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0.5%, 0.6%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런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래 계산하기로는 보편 관세 10%를 가지고 그러면 한 4천억 달러 생기겠다. 이렇게 계산한 거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 관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 아닌데?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야당 법석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13시간 만에 그걸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처음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13시간 만에 뒤집을 그런 일을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관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입는 데미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에 대해서만은 내겼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만은 너희들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 유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만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이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됩니다. 특히 조선산업, 뭐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만은 막 145% 막 이렇게 매겼죠. 관세가 145%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이 숙여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10개 중국 국내 시장도 열고 미국에다가 내가 수출 뭐 안 할게. 수출을 줄일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뭐 굽히질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맞불 보복 관세.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러면 희토류 같은 거 수출 안 하겠어. 너희들 그거 정말 아플 걸?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하면 너희들 말이야 무기 만드는 거 뭐 첨단 산업들 다 힘들 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거죠.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145%씩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와서 엎드려서 미안해 내가 10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은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또 그다음에 바이든 때 계속해서 미국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성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GDP 중에서 대미 수출액의 비중은 중국의 2.5%입니다. 우리나라가 7.5%예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는 25에서 30% 이렇게 되거든요. 베트남도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그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아주 치명타예요. 하지만 중국은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여전히 데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한 거고 거기다가 이미 그동안 내성이 생겨 있고 한 10년에 걸쳐서 내성이 생겨 있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불평을 해요. 중국 인민들이 무슨 불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지 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미국은 불평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이 나 미국 농산물 수입 안 하겠어. 미국 그 에너지 수입 안 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중에는 애원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좀 협상 좀 하자 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90일간 또 유예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양보 안 할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끌면 끌수록 중국에 유리하네? 이 협상이. 그래서 미국이 양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미국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해 공격 같은 겁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관세를 누가 내냐면 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국가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지만 1차적인 피해, 제일 먼저 피해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의 계산은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뭐 그래서 와서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영국은 와서 엎드렸죠. 영국은 와서 엎드렸고 미리 자기가 지뢰 겁먹고 영국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한테는 10%만 매길게 이렇게 됐죠. 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사실은 어떤 나라도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하는 걸 보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본 거예요. 미국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제 그러면 느긋해지겠죠, 이제 다들. 그러면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견디는 힘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마도 굉장히 오래 버티려고 할 거고 미국이 오히려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연기
이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거 1기 시절 미중 관세 전쟁은 어땠고 현재의 상황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관세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치명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자체도 그렇게 치명타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 못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에 직접 수출 못하면 그럼 베트남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뭐 캐나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회 루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중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대상인 거고요. 이미 중국이 그 1기 때 우회 루트들을 다 만들어 놔서 더 뭐 어떻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격감이 조금 있는 거죠. 예.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1기 때는 2018년 미중 갈등의 본격화 이후 미중 양국은 각종 스몰딜과 반복 조치를 반복하다 2020년 1월 약 2년 만에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무역전쟁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체면을 구겼어요. 여기서 물러나면요. 대통령 물러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야단 법수 그야말로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낼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온 거를 보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지를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실질적으로는 양보해가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뭔가 계속 협상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